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한 300~400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강연을 거의 잘 안 봐요. 안 보게 돼요. 특별히 화면은 더 안 봐요. 제 얼굴을 잘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여러분 중에는 김창옥 TV 강연 꽤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면 되게 친근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잔가?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근데 그 느낌이 연예인 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어떤 뭐 교회 오빠나 뭐 동네 뭐 동생이나 뭐 친구 같은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내 강의는 안 볼까? 그러다가 최근에 그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 되게 좀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지점이 되게 좀 선명한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되게 까다롭고 선명하고. 근데 그 기준에 지금 현재 나의 이 강연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제 옛날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명품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음대생들은 주로 대학생인데도 프랑스 똥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똥 그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악보를 넣고 다녀요. 모차르트 막 베토벤 영어로 된 거. 다 예고 나온 애들이 많으니까 돈도 많고. 근데 저는 공고 나왔잖아요. 제 가방에선 도라이바하고 인두 같은 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음악대학도 너무 급격스럽게 들어왔어. 5개월 하고.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슈만 이런 거 치는 게 아니라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그 바이엘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 처음 입문할 때 애들이 치는 건데 이제 표지에 뭐 영어로 바이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둘이 친구인데 토끼도 나오나?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팔분음표 같은 거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리고 한글로 바이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자존심이 세고 눈은 있는데 내 현조는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애들은 명품 가방에 영어로 된 간지나는 악보 엄청 어려운 거 들고 다니고 저는 이제 그때 애들한테 지기 싫더라고요. 서울 애들한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별명도 제주도 아저씨였어요. 제주도 아저씨가 왔는데 25살. 그러니까 4학년 여자애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나이도 많죠. 그리고 음대에서 유일한 해병대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로 이제 이것들 기를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가가지고 미군 군복을 샀어요. 그 공군들이 조종할 때 입는 지퍼 이렇게 달린 위아래로 한 벌짜리 옷. 그리고 워카도 미군 워카 중고로 사고 가방은 완전 무장 미군 가방.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빵모자인데 베르모처럼 쓰고 다녔고 동기 여자애들은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제대는 안 하냐? 그리고 학교에 왜 군복을 입고 오냐? 대학에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항상 이렇게 힘 들어가고. 어린 돈 많은 서울 애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돈도 없고 지방에서 왔고 너무 늦게 시작했고 헝그리 정신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할 때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창피해.
연애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MT 갔을 때 이제 성악과 동기애가 오빠 저 되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그때 삐삐였거든요. 삐삐하고 시티폰 아세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 시티폰이라고 그 부스 근처에서만 되는 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번호를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너무 그렇게 호감 표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굳으니까 사랑도 안 돼. 연애도 안 돼. 그래가지고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음대 와서 연애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알겠니? 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유학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연애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딱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걔는 저를 4년 동안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소문났어요. 창욱이 오빠 또라이라고. 내가 뭐 지랑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걔가 이제 억하심종으로 막 얘기를 했겠죠. 이제 성악가에다가 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 여유도 없고 자연을 볼 여유도 없고 나는 오직 욕망이나 비전이나 내 목표 그리고 내가 없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불안함 막 이 온갖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강연회를 젊은 분들이 오는 건 되게 저는 진짜 놀라워요. 20대 있어요? 여기 오늘 현장에? 지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 정말.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줘보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랑 왔어요. 그럼 엄마가 오자고 한 거죠? 아니,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봐서 엄마 모시고 왔어요. 야. 20대인데? 네. 20? 네. 20살이요. 이제. 지저스. 오 마이 갓. 근데 그러면 강연을 전부터 봤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집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었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잘 안 됐었고 그래서 교수님 강연을 보다가 이제 이걸 공유하게 되고 또 그걸로 또 엄마랑 소통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와, 근데 저는 20살 여성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처음 거의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투가 그 주현영 씨랑 그게 비슷한 게 있네요.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다가 이제 받고 엄마하고 그분이 오늘 완전 영광이네요, 정말. 저는 우리 친구처럼 저의 20살, 저의 24, 5살 그때가 저는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좌충우들도 너무 창피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내가 아닌 것도 너무 내가 싫고 제가 그게 좀 나중에 강박적으로도 생기고 저는 옷을요 속옷만 빼고 다 수선해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옷을 다 수선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팔 길이, 뭐 발통,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 좀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완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완벽하려고 막 그걸 막 추구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 더 완벽하게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뭐 그쪽으로 가야지 막 이런 이상한 강박. 그래서 근데 거기다 또 해병대를 갔고 해병대는 또 칼 같은 질서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그래요. 자, 너희들은 개야.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병대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을 때도 오와이어를 맞춰 죽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죽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총 맞으면 딱딱 줄 맞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게 막 총 맞았는데 막 오와이어를 맞춰서 이렇게 딱 이게 전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너무 그 시절에 강박을 받은 거예요. 맨날 맞으면서 막 옷 이렇게 주름 잡는 거, 뭐 워카 막 브러쉬로 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하는 거, 막 여기에 막 흰 장갑으로 해가지고 막 먼지 나면 막고 막 이게 막 너무 저의 그 시절에 그 강박을 해병대가 키워줬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도 뭐 이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막 야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그러면 도전 정신 택시 타가지고 막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제가 성악 전공하는데요. 노래 불러서 감동받으시면 택시비 깎아주시겠습니까? 아저씨가 또라이 같았구만. 한국 노래를 할까요? 이태리 노래를 할까요? 아저씨. 그 말투도 그렇고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딱 이렇고 모든 생각이 딱 이런 그게 내 삶을 세우는 거야. 어쩌면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약간 비슷한 스타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저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의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싼 차를 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썩다리 차를 샀어요. 450만 원이. SUV인데 한 30년 된. 근데 이제 여기에 차에다가 옆에 청주 천사 봉사단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커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외로 거기 안에만 자외선을 안 받아가지고 그게 아예 남아버렸어요. 천사 봉사단이 차에. 이게 웬일이야 정말. 근데 예전 같으면 저거 도색 저 다시 하자 뭐 전체. 차값 450만 원인데 도색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실내도 복원해. 뭐 이렇게 여기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이번에도 짝 할 거지?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그냥 탈라고. 왜? 아니 뭔가 만만해서 편안해. 얘는 좀 비 맞아도 되고 얘는 좀 이렇게 녹슬어도 괜찮고 그리고 저거 그냥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이려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뒤질 때가 됐거나 뒤지기 전에나 아니면 뒤질 일을 겪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만하냐?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알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좀 만만하면 어떠냐? 그래 좀 만만한 게 좋다.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옷도 전에는 티셔츠도 수선해서 딱 제 몸에 맞춰서 입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살도 좀 쪘거든요 사실.
그때는 67kg였고 지금 78kg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좀 쌍엑스라지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그 차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타고 다니면서 나도 이렇게 조금은 만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20대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실력 있고 돈 많이 있는 내 동기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나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누구 만나보고 싶냐 그러면 아직은 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니고 뭐 총각 때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도 아니고 20대의 그 김창옥을 한번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뭐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창옥아 그녀는 뭐 조심해, 뭐 그녀는 꼭 만나, 놓치지 마, 너 걔 놓치면 후회한다, 뭐 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컨설팅을. 그냥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20대에 군복 입고 다니던 저를. 그리고는 뭘 하고 싶냐면 밥을 좀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친구가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 저를 찍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를 보는 저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미쳐가나? 되게 복잡하게 미쳐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무슨 심리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싶고 그 친구를 보는 저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싶은 건 그때의 20대에 군복 입고 다니고 뭐가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고 사랑할 여유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와보니 더 큰 산들이 있고 나는 얘네들보다 한참 떨어져 있고 자존심은 세고 지기는 싫고 걱정은 많고 그랬던 나의 20대를 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컨설팅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어떤 컨설팅이나 조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나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나를 보는 내 표정을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나의 20대 때도 나를 수용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변한 나의 50대를 내가 또 수용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전에는 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 이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가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눈에 그 눈구녕에 왜 흙을 넣냐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너 시집가면 너 그 집 귀신이야? 이 집에 발들 들일 생각하지 마.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하잖아요. 뭐를 파라고요? 호적을 파거나 그 말들은 다 뭐예요? 죽음과 죽음에 준하는 결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식 새끼인데 내가 정해놓은 그 룰을 벗어나면 너하고 나는 영원한 결별이야.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돌아오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0대 때는 방황을 많이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나의 30대 때는 뭐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명확하고 거대할수록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너무 고맙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돼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만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면 어떠니? 테이프로 붙이고 이것도 맛이다. 녹 좀 나면 어때? 유리에 빵 이거 좀 튀면 어때? 돌가루. 안전에 크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어느 정도는 가자. 이게 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보니 예전 옷들이 너무 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넉넉한 옷을 사고 싶다. 좀 만만한 옷으로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몰아붙인다면, 사회심리학에선 이렇게 계속 자기를 타이트하게 숨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을 조진다라고 해요. 너무 본인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몰아세우지 말고 20%는 도망갈 구멍도 좀 주고 만만한 구속도 좀 우리의 때가 되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나 창피했던 모습이나 불온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한 70 넘으신 어머니들은 주로 저에게 결혼했냐고 많이 물어보셨고, 젊은 여성들은 이혼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꼭 이제 결혼했냐 많이 묻고, 이제 딸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서로 줄 필요는 없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이가 5학년이 됐는데 아침에 이제 콩쿠르를 이제 갔어요. 콩쿠르 오보에를 해요. 오보에를 하는데 저는 뭐 별로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저 음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음대 나왔으면은 막 뭐 야 어느 대학 교수 뭐 이거 하면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선생님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배경에는 조만간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어차피 그만둘 건데 알면 뭐 합니까? 그거 그냥 피곤하고 뭐 인사만 많이 하고 피곤하죠. 근데 이제 아이 콩쿨 하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다른 아이들이 반주하러 온 반주자가 이제 저한테 오빠 이러는 거예요. 딸이 옆에 있는데. 피아노과애랑 사귀지 않았는데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는 없는데, 그 순간 머리가 정말 콩쿨 데려다 주러 갔다가 애가 옆에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오빠라고 하니까 이제 마스크 끼고 있고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피아노과 한 3년 후배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우 저기 강연 잘 보고 있다고
오빠 저 기억해요? 이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마스크를 썼죠. 이게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가물가물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옛날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반가우니까. 아 오빠 그때 저 진짜 이렇게 강연 많이 듣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일 할지 몰랐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맨날 군복 입고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군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악과 동기 여자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왜 제대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성악을 했잖아요. 이제 제가 성악을 처음 했을 때 저는 24살에 성악을 했어요. 되게 늦게 했죠. 24살에 했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악을 하려면 저는 그 레슨이라는 단어를 레슨 1, 레슨 1, 레슨 2 그 영어 교과서 이렇게 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가 1과 2과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 뭐 레슨 사사 받는 걸 레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비가 좀 비싸죠. 저 음악대학 준비할 때도 그때 수준에서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슨비를 벌려고 이제 언론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국장님하고 단독 면접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 총국장이라고 있으셔요. 이렇게 지국장이라고도 하시고 그 새벽에 언론을 전달하는 일이 있거든요.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봐야죠. 딜리버리 서비스. 그 다이렉트 딜리버리 서비스. 네, 그런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론이 막혀 버렸어요. 조중동이 제 손아귀 안에 있었어요. 일간지가 스포츠 조선도 같이 했고요. 수금하면은 6,000원 더 주고 제가 진짜 언론을 쥐락피락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레슨 받고 막 그때 생각이 쫙 스며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24살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온 거니까 내 또래 여자애들은 그때 3학년, 4학년이에요. 나는 그냥 대학도 못 다니고 전 재수에서 떨어져서 이제 제가 국립대 해병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병 유니버시티 이제 저는 납땜을 했거든요. 3년 동안 공고 전작과에서 납땜을 했는데 이제 피아노에서 도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음악대학을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경희대 시험을 보는데 20명 모집에 182명이 왔더라고요. 예비 소집일에. 그때 저는 저처럼 음악하는 애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날. 그때 저 63kg. 저 지금 79kg거든요. 그래서 한 16kg가 여기서부터 말랐었고 이제 성악하는 애들은 다 이런 애들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애들 막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애들 막 머리 파야바 같이 크고 막 그냥 저는 막 근데 이제 걔네들은 경희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회기역이 저쪽에 있고요. 학교까지 좀 겁나 올라가야 돼요. 걸어가면 20분 이상.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차를 갖고 온 거죠.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 이런 거에다가 보온통에다가 물 유자하고 막 도라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리차 같은 거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에서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줄을 딱 서 있는데 이제 182명이 서 있더라고요. 이만한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저는 광렬이 형한테 배웠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그냥 경희대 3학년 학생한테. 그래서 그날 처음 안 거예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다는 걸. 학생들이.
저는 광렬이 형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왕광렬이라고 저희 입시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주도 교회 성가대 지휘자분이, 그분한테 제가 아는 유일한 음악인이니까 저 성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동생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분 이름은 왕상열, 동생은 왕광열, 형님은 왕공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 근데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진짜. 뭐 음정 하나 딱 틀리면, 야, 너 이거 한 번 더 틀리면 500원 내놔. 유머 있게. 표현력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살 많은 형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입시 하루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전 기죽기 싫더라고요. 자존심 세고 자존감 낮은 아주 남자로서 사귀기에 최악. 그랬더니 왕 교수님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서울에 내가 웬만한 대학교 교수 다 아는데 왕 교수라고는 없는데.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교수님입니다. Nice to meet you. 또 기죽긴 싫더라고요. 서울의 어린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기적처럼 합격을 했어요. 경희대 성악과를 6개월 광렬형한테 배웠거든요. 그리고는 신입생 연주회를 하는데 부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오시면 비행기 값도 왔다 갔다 만만치 않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디 있을 때도 마땅치 않고, 엄마는 글을 모르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항상 어디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신입생 연주회 때도 안 부르고, 졸업 연주 때도 안 부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20년 정도 무대에서 하는 일을 했지만 별로 부모와 형제의 지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서운해요. 근데 또 착한 애들은 이해하려고 해요. 아유, 그래, 뭐 엄마 아빠가 안 해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다 알아서 해야지, 뭐 내 나이가 있는데 뭘 이런 거 기대하나. 더 씁쓸한 건 뒤풀이를 할 때인데, 뒤풀이를 하면 부모가 보통 음식을 사주거나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뭐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이제 뭐 풀 게 없어요. 저희 형제들이 나중에 한 얘기인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창옥이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냥 막내라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고.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누나 중에 한 명 스파이가 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자. 아주 입이 싸고 말이 많은 김미자. 그냥 김미자에게만 얘기하면 온 집안에 퍼지는 그런 아주 그 통신병이라고 봐야죠. 통신병. 통신병. 아주 요게 그냥, 나는 누나한테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아는. 그때 이제 누나가 여상 나와서 격리하면서 저 레슨비를 좀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미자 누나한테는 약간 평생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나 어려울 때 나 도와준 사람 기억나죠? 그래서 제 강연이 유난히 막 좋아서 기억에 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거기 콩쿠르를 갔는데 한 5분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막
남자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강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가 제 강연으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알죠? 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거 막 얼음 깨가지고 목욕하면서 막 노루 맛있습니다, 막 노루 죽은 노루 먹고 막 이거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제 강연을 어떻게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10년 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엔 남자분들이 40, 50대 남자들이 되게 예의 있게 와가지고 제가 어려울 때 너무 강연 많이 들었어요. 도움됐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기억나고요. 어려울 때 서운하면 훨씬 서운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잖아요. 네? 희한하게 옷을 거지같이 입은 날은 자빠지질 않아. 그때는 진짜 안 자빠져. 근데 옷을 좀 신경 써서 입은 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꼭 희한하게요, 내 마음이 영광으로 가득 찬 날 잘 넘어지더라고요. 인간은. 내가 뭔가 우쭐한 날, 나 뭐 좀 잘 나가네, 이런 날 인간의 마음이 잘 넘어지는 것처럼 꼭 옷을 이쁘게 입은 날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왜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세요? 창피하니까 천천히 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은 뇌가 고도의 AI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대요. 여러분, 친한 언니하고 동생하고 너무 친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죠.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 있어요, 뒤로 가요? 시간 여행자 같은 놈이요. 그놈은 시간을 뒤로 돌려버려. 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내 남편도 시간이 천천히 가실 거예요. 또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시간이 천천히 가겠어요. 그냥 군대 같을 거예요. 군대. 제대 없는 군대. 이게 뭔 일이래요? 뭔 일이야 이게? 제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몇 년째.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가 재밌다고 느끼면 빨리 가고, 난 지금 힘들어, 여기 나 원하지 않아, 더럽게 재미없어, 그리고 나 관심이 없어, 이러면 인간의 뇌는 집중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살다가 힘든 날은 왜 시간이 천천히 가나 봤더니 다음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뇌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래요. 아예 오지 않든, 오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든. 이제 그러니까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장면이 확대돼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아니라 아이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확 커지는 거 있죠. 그 기능 아셔요? 또 나이 잡섰다고 할까봐 또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봐.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야, 이런 게. 자,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기능이 있어요. 노안이 오면은 너무 작은 게 안 보이니까 폰트 자체를 키울 수도 있지만 돋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커져요.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그 힘든 순간이 확대돼서 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비슷한 날이 올 때 조심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놀랍게도 인간은 힘들었을 때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져요. 그리고 100번 얘기한 거를 처음 얘기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아주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진짜 그 중대장 그 새끼, 와, 진짜
근데 지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중대장 그놈한테. 아무도. 지가 그때 군대에서 뭘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언제가 힘들어요? 주로 아이를 낳을 때 매우 힘들죠.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내 주변에 없었던 사람이 너무 섭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갱년기 때. 갱년기 와가지고 인생이고 뭐고 다 귀찮고 진짜 짜증나는데 아우 여보 미안하다. 너 너무 미안해 진짜.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 유난한다 유난해 아주 그냥 남들 하는 건 다 해 그냥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의 말투 표정이 어떻게 기억된다고요? 확대돼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맨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고. 전 희한하게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신문 배달하러 그 담을 넘는 창피했던 순간. 반주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막 이런 순간. 그리고 나중에 뒷말로 걔는 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유난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과 대사와 표정과 그 인물이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기억이 아이를 아침에 콩쿨 데려다 주면서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결핍을 먹고 자라셨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모라면 여러분의 아이는 결핍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의 콩쿨을 경험하면서 아주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던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단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항상 외부의 그 무엇과 문제가 생길 때 이거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본 바로 대부분의 관계는 자기하고 틀어진 경우에는 외부의 관계가 좀 잘 틀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경우에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비슷하게 틀어져요.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비슷하게 틀어져. 나와 내 과거의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내가 너무 결핍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사랑을 원하고 아니면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고 어쨌든 여기에서의 그걸 한 번은 해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24살의 그 친구에게 저는 지금의 제가 가겠다면 어떻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 힘들었던 시절에 여러분 아이에게 지금의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친구에게 콩쿨이 끝났으니까 따뜻한 뭔가 국물이 있는 걸 사주고 싶더라고요. 샥스핀이라든지 따뜻한 국물 있는 샥스핀 같은 거. 그리고는 돈을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쥐어주고 싶더라고요. 보통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습관이 생겼는데 콘서트나 강연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목욕탕을 가고 한 1시간 전에 목욕을 하고 강연을 하러 와요. 근데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갱년기에 거의 이제 끝자락 어느 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에너지틱한 사람이어서 제가 또 군대를 또 저 해병대에 있었거든요. 나 뭐 에너지틱하게 사람들한테 뭐 막 이런 에너지를 무대에서 나누는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갱년기야? 그런 거 뭐 그냥 뭐 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2, 3년쯤에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갱년기가 좀 지났어요? 아니면 갱년기를 지나고 있어요?
갱년기 오기 전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갱년기 전인 분들 손 어떻게 든지 아세요? 필요해. 가라. 강사님, 저는 갱년기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종갓집에 한 30년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책임감과 역할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보기 싫어졌어요. 갱년기의 원인이 누구예요 지금? 보기 싫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결혼 내내 그냥 방관자처럼 제 편을 안 들어주고 거의 뭐 식모 무수리과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고 자기는 효자가 되고. 누굴 죽이고 싶진 않죠. 뭐 남편이나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런 사람 못 된대요. 그런 사람 못 된대요. 오늘 정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정말 선생님을 향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자기가 갱년기 온 거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이,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겨울에 그 이렇게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가다 자빠져 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창피하면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것을 잠시 모르는 거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통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거, 내 자존심이, 내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 내 책임감이 이거니까, 그럼 모르는 거죠.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심지어 전쟁에서 내가 총을 맞아서 손가락이 떨어졌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임무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는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뭐 이런 게 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안 오는데? 이거 아주머니들이 온다고. 이 생각을 막 하면서 남한테 얘기하기도 못, 그런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세면서 친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자존심 세면 친구 있기가 어려워요. 남녀 관계에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안 이쁘고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센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은 남하고 연합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애, 친구, 직장 생활도 거의 힘들어요. 자존심 세면. 근데 저는 자존심이 세고 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갱년기가 왔다라는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에요.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뭘 안 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해야 수정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갱년기가 온 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삶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일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1년에 제사 여러 번 내가 그걸 하고 막, 예? 그런데 어느 날 제사 지내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음식도 엄청 많이 차려야 되는데. 예. 그것도 시댁 식구들 막 오잖아요. 그럼 또 표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 오셨어요.
올해도 사신다 진짜. 씨. 지겹다 지겨워 진짜. 저 인간들 아유 진짜 이 집안은 아유 진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정신이 문제가 되냐면 착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착한 역할하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은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유 뭐 어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뭐. 감사하게 조상의 덕을 기려야지. 이러면 되는데 나 진짜 나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어. 근데 거기에서 자기 성격대로 치고 나가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어머니 1년에 8번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 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내가 이 집 들어와서 귀신이 되겠어 제사 지내다가. 이런 며느리는 지속이에요. 그냥 속병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만 속병으로 뒤져요.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사실 오늘 강연의 주제가 암이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그 참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암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착한 사람, 참고 자기가 다 짐지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자살도 많이 하고 암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못돼 처먹었거나 참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자기만의 좋은 길을 발견한 분들. 사람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게 있어요. 1번, 유전. 2번,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산 거. 뭐가 막 연기를 엄청 맡았거나 뭐 그런 환경. 3번,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은 거. 술하고 담배 포함이요. 4번,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숨을 오래 참는 사람들. 숨을 참는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못하는 거. 더 강한 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요. 나 이거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친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친절하게 말해야 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편의점에 사람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목소리만 남아. 안녕하십니까?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카드 꼽아 주십시오. 빨리 가라.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음정이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환영해야 음정이 올라가거든요. 누군가가 오셨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딱 봤는데 저번에 그 술집에서 깽판 치던 분이죠. 대박! 나 이런 강연 듣는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반갑고 환영할 때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올리려면 음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환영하는 힘이 있어야 소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감정을 쓰고 나서도 내가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헛감정을 너무 많이 쓰면 내가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정신병이 뭐예요? 공황장애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공황장애 걸려요? 숨을 너무 오랫동안 참았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죽진 않아.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당장 죽진 않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럼 난 계속 두렵잖아요. 언제 이게 올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담낭에 무슨 돌이 생기는 병이 있대요. 담석증.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아픈데요. 진짜 내장을 엄청 예민한 칼로 막 긋는 것 같아요. 전기가 흐르는 차가운 말할 수 없는 송곳으로. 근데 그게 오니까요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막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못 놀았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뒤질라고 지금 막 여기가 그어지는데 공황장애가 오면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꼭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그걸 알아줘요? 알아주진 않죠. 아유 여보 당신이 막 우리 집에 와서 그 젊은 날부터 그냥 제사 1년에 그냥 그렇게 8번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이 다 잘 됐어 이러면 기분이라도 좀 좋죠. 그러면 이제 참으면 세포에 숨을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산소를, 에너지를.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전 사춘기가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균형이 좀 이렇지 않아요? 나도 좀 어느 정도 힘들고 나도 좀 삐뚤어지고 싶은데 너무 삐뚤어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애들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조용해요. 근데 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애가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선 맞다이라고 해요. 맞다이.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쪽이 자식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도 좀 나도 문제 일으키고 싶고 나도 좀 짜증나는데 참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집중돼 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청각장애도 있으시고 아버지 혼자 돈도 힘들게 버시고 아버지가 그림도 하시고 지옥사회 환원도 하시고 또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엄마 파트라슈 돼서 또 우유통 끄시고 이러는 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6이 자식 새끼가 6인데 전부 착해. 근데 돌아보니요 착한 게 아니고요 맞다이를 못 든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저러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아유 나는
나라도 엄마 짐이 안 돼야지. 아버지 때문에 엄마 평생 힘든데 나라도 엄마 짐이 안 돼야지. 그러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밝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어떤 집안은 한쪽이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특출난 탤런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의 에너지를 몰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모든 집안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못 겪어서 나름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흔히 말해서 알아서 했거나 알아서 긴 거죠. 그리고 강연은 좋아서 했고, 사명감이 있어서 했고, 자존심이 세니까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막 돌렸는데요, 갱년기가 와버리더라고요. 억울해. 난 내 얼굴도 내 맘대로 못 해봤어. 왠 줄 아세요?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전 어머니에게 수염을 기르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염 길러버려요, 어머니, 저처럼.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수염 길렀으니까 인사해버려요. 절해버려. 가 쓰고. 어차피 갱년기 되면 어머니들 수염 나잖아요. 그거 면도하지 말고 저처럼 길러버리라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야, 강사는 수염 기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감시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중에는 감시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너무 억울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난 그냥 제사 잘해서 제사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12번으로 늘리려고 그랬어.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이해가 안 되네. 미쳤나 봐. 그러면 우리는 또 갑자기라는 말에 화가 너무 날 수 있죠. 왜? 나는 이미 10년, 20년 참았으니까. 난 1000번 참았는데 왜 갑자기래? 나는 정말 다니기 싫었는데, 직장. 근데 가족 때문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나를 또 원망해? 나 너무 억울하네. 내 인생은 다 가버렸고. 진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알아지는 것이 우리의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줄 수 없고요, 아내가 알아줄 수 없고, 자식이 알아줄 수 없고, 때로는 부모도 알아줄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부모 중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우리가 생겨서 내가 그때 눈치 보느라고 사춘기를 못 보냈구나.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 애들이면 사춘기 하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참느라고 사춘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갱년기가 훨씬 더
세게 오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말 듣고 삽니까? 하나님도 안티가 있대요. 근데 어쩌면 저는 두루두루 다 좋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보통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좋게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친절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피곤해졌나 봐요. 푸프리 대표님 아시죠?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남산 터널을 지나는데 2,000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분들이 불친절해도 난 친절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옆에. 대표님은 좀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앉아요. 안 감사하잖아요. 예? 안 감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제 목소리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수고하세요. 사람이 가짜 감정은 알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분 말이 정확하게 맞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착한 것도 진짜 친절하지도 않은데 자기 이미지 유지하려고 헛감정 쓰고, 그러다 집에 들어오면 쓸 감정이 없으니까 완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쓸 감정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자꾸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몰빵했나요? 그러느라고 나의 감정은 돌볼 틈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려서 너무나 많이 싸운 장면을 봐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짜 감정, 연기, 쇼, 퍼포먼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퇴적물처럼 쌓여가지고 자기만의 갱년기가 올 때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뭐 결혼하고도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여성분들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뭐 미국 오빠하고 결혼한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오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30년, 40년 되니까 사이가 좋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보편적으로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면 사이가 좋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나는 자연인이다는 같이 사는 영상입니까? 혼자 사는 영상입니까? 혼자 사는 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냐? 그리고 뭐 자연에 살고 싶다는 얘기나 뭐 시골에 뭐 좀 텃밭하면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냐 안 하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연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경우가 꽤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왜 혼자 살고 싶어진 걸까요? 그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자동으로 뭐가 온대요. 뭐죠? 병이 온다. 맞아요. 근데 다른 이름, 소통이 안 되면 기가 막힌다. 소통이 안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죠. 그 맞는데 이게 약간 스무고개 같네요 지금. 어떻게 자, 소통이 안 되면 다른 통인데 화통이 온다. 화통이. 그걸 다 맞는데 그거를 동의보감에서는 그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고통이 온다.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게 전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 몇 달, 아버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사실 남은 가족에게도 그게 오래되면 서로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를 또 이 돌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의식도 없고 아프고 계속 병원 다니고. 여러분은 좀 어르신들이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아프더라도 나는 100살, 120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지금 한 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150살까지 살고 싶어. 자, 근데 우리가 아프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고 때로는 내 가족인데 그들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의 환경적 버거움이 있어서 나를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품이 착하신 분은 또 아우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이게. 그래서 저는 고통의 문제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걸 택하는 경우가 우린 있죠. 아니면 현실적으로 혼자 살기 어려우면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도 꽤나 많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으로 들어갈 용기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또 저렇게 혼자 살면서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이네. 또 행복하다고 말 많이 하고 공기 좋다고 하고. 야, 근데 뭐 인생 뭐 그거 사는 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주변에 내 친구들 주변인들 먼저 떠나는 거 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이 좀 기분 좋게 살아야지. 근데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사이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사이가 좀 좋아요. 돈은 어느 정도 안전망이 꾸려지는 정도. 나 막 이렇게 이자 막 갚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막 빚 갚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최소한의 것이 되고 나서는 인간 사이가 참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남편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 같냐, 애가 되는 거 같냐.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어른이 된다라는 분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3분 봤습니다. 3분. 내 남편은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이때까지 400만 명 만나봤는데 3명 봤네요. 대부분은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인자해지는 것 같아요? 잘 삐지는 것 같아요? 또 잘 삐진다. 그럼 삐지면은 여보 나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리 저녁에 뭐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풀고 자는 게 좋지 않을까? 부부가 이렇게 풀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까? 동굴에 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최장 기간 얼마까지 말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3개월이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안 해버려요. 근데 제 친구는 남편은 7개월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7개월을 말을 안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생물학에선 동면이라고 하죠. 그 짐승이 추운 겨울을 날라고 동굴에 들어가서 모든 전원을 차단한 채 동면한 거죠.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그 동면한 짐승도 힘들고 밖에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청소년, 자녀 정말 못할 짓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 우리가 사는 게 100년도 못 사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여성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또 남성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어른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른이라는 단어는 혼, 서양 말로 하면 마음, 영혼. 이게 큰 사람. 이게 어른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 영혼이 되게 사이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의 반대로 말하면 어린이죠. 어린이는 무슨 뜻이냐? 지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어리석다. 미흡하다. 실수할 여지가 많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말을 안 듣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근데 이 어린이가 언제 어른이 되는가 봤거든요. 언제 어른이 되냐면 어른을 만나서 어른을 볼 때예요. 그럼 어른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저 어른이 그거를 용납해줘요. 용서해줘요. 받아줘요. 너 그런 짓 했지만 그 짓은 안 좋은 짓이지만 그래도 난 널 받아들여. 근데 거꾸로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 했던 말이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그리고 뭐 파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호적 파라, 호적 파라. 나가!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여. 죽어도 누구 집 귀신이에요. 넌 그 집 귀신이여. 이게 뭘 말해요? 넌 단절이야. 너 그 행동했지. 너 그 짓 했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할 때 보통 죽음을 갖고 오거든요. 그 죽음이 바로 뭐예요? 내 눈에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요?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우리도 되게 비슷하게 말할 확률이 70% 전후가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내 성격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사람이야. 난 대쪽 같은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 빼면 뭐라고 해요? 시체야.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이미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인간은 좋은 인간, 나쁜 인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들킨 놈하고 안 들킨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늘 아래 나는 정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상식이고 나는 기준이야. 난 평생을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다만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뭔가 실수를 하고 마음 아파하거나 아니면 아이 뭐 나만 이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대쪽 같잖아요. 내가 항상 나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안에서 불의한 것을 발견했을 때예요. 내가 항상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분했는데 내 안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적질했던 그것보다 더 은밀한 나의 무언가 잘못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설픈 양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 나 같은 인간이 제일 안 좋은 인간이구나. 그러니 난 나에게 너무 실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놓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관리를 안 해요. 케어를 안 해요. 정신세계든 삶의 스케줄이든 음식이든 더 이상 나는 내가 이렇게 통제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 되게 중요한 게 어른이 되려면요. 어른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용납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용서받아 볼 기회가 젊은 사람에게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다. 그때 인간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중에 누군가의 무엇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 그때 비로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마치 쌀하고 콩이 같이 들어있지만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른스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른스럽다는 건 지식이 많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이 아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계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동화돼 있고. 자, 그러는 세상이 올 건데 그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저는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른이 되려면 이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에 가깝고 그리고 배움보다는 내가 뭔가 그 사랑을 체험해보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용서도 받아보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 모르는 척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여전히 받아들여주고 그러는 걸 경험할 때 인간은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식보다는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훨씬 더 그분을 어른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깨달을 때 보통 사람들이 고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소리도 내죠. 이 소리가 언제 나온다고요? 깨달음에 이르거나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소리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되게 깨닫거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선 여기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맨을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집사님 바로 맞추시네. 그럼 아멘의 뜻이 뭐냐? 이건 종교를 떠나서 소개해 볼게요. 아멘의 뜻이 뭐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아멘이 이스라엘 화이팅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서 뭐 화이팅 뭐 이런 건가? 근데 아멘의 뜻은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나도 그 말에 동의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은 적극적인데 나에게 그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극적인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되게 능동적으로 깨달음을 자기 걸로 갖고 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 말처럼 되고 싶어요. 아주 능동적인 깨달음의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깨달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더 하나 흥미로운 거 소개할게요. 여러분, 웃을 때 무슨 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수명 연장의 효과로 치면 여러분이 아까 한번 확 웃으셨잖아요. 9초 정도라고 해요. 몇 초요? 9초.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여러분이 제가 세봤는데 7번 정도를 크게 웃었거든요. 자, 또 웃어, 9초. 9초. 저기 오래 살라고 계속 웃으세요, 지금. 자, 9초. 근데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다이돌핀. 이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 어떤 좋은 식재료를 먹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남자 특정 직업군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 직업이 뭘까요? 지휘자. 네, 맞아요. 하나 또 있는데. 지휘자 1명, 또 한 직업군은 성직자랍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남자 성직자들과 지휘자들의 직군에서 몸에서 다이돌핀이 아주 많이 나왔대요. 일반 남자 직업보다. 개인차가 있지만 직업 차이로 봤을 때.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나 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몸에서 만들어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건강, 적정한 자산, 뭐 친구, 뭐 남편들은 뭐 아내, 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내들은 그냥 자산, 친구, 자산, 친구. 남편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동과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몸에 실존적인 일을 하는데요. 인간의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어른 되게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깨닫는 순간 이해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상처를 받았구나. 아, 인생은 이런 게 있구나. 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1번,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2번, 그래야 어른이 되어가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감동과 깨달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지점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전 얘기하고 싶냐면 자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자기의 사랑. 내 안에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지. 그 자기 사랑이 있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